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군수직공무원 필기시험 경영학 9급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총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뭐 지금은 어쨌든 결과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좀 며칠은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시험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강평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작년 시험이 워낙 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살짝 지엽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기의 길이들도 좀 긴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감 난이도상으로는 훨씬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예, 개인적 생각으로는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적당한 난도의 출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느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25문항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기업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뭐 이건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1번 주식회사, 2번 유한회사, 3번 합자회사, 4번 한명회사 들어가 있고, 뭐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워낙 강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쉽게 대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답은 3번 합자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뭐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2번 문제, 주식회사 오직커피는 커피만을 판매하는 단일 매장 커피 전문점이며 그 매장은 한국에 있다. 주 오직커피는 여러가지 성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성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 역시 성장 전략 이야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 떠올리시면 되고, 엔소프 제품 시장 매트릭스,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장 침투 전략,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 들어가는 것이 제품 개발 전략,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시장 개발 전략,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1번, 한국에서 주식회사 오직커피 매장 하나를 추가로 여는 것은 시장 개발 전략에 해당한다. 지금 시장 변화 없고 역시나 제품도 똑같은 형태라면 이건 시장 개발 전략보다는 시장 침투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베트남에 주식회사 오직커피 매장을 여는 것은 시장 침투 전략이다. 베트남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니까 시장 개발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죠. 3번, 기존 주식회사 오직커피 매장에서 기존 고객에게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것은 다각화 전략에 해당한다. 커피만 팔다가 샌드위치 판다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제품 개발 전략에 해당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기존 주식회사 오직커피 매장에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하는 것은 시장 침투 전략에 해당한다. 얘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생산 시스템은 생산 활동에서 가치를 부과하지 않는 활동, 자재, 운영 등 낭비의 원천을 제거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낭비 원천 제거한다는 거고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킨다. 재고 감소를 통한 생산 리드타임 단축으로 고객의 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역시나 적시 생산 시스템 또는 린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린 생산 시스템, 2번 ERP 생산 시스템, 3번 MRP 생산 시스템, 4번 Q 시스템. 정답은 1번 린 생산 시스템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3가지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3가지. 1번 집중화 전략, 2번 차별화 전략, 3번 현지화 전략, 4번 원가 우위 전략. 정답은 당연히 3번 현지화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 다음 5번, 마케팅 철학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보시면 뭐 생산, 뭐 제품, 판매, 고객, 뭐 이런 것 들어있고요. 역시 제일 앞에 생산 지향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지향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요새 얘기한 고객 지향이 마케팅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판매와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 판매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요.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했던 것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 개념이라고 했던 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객 지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 사회 지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생산 지향, 제품 지향, 판매 지향, 고객 지향, 사회 지향의 순서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6번,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 불만족과 관련되어 있는 위생 요인과 만족과 관련되어 있는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 되니까 1번 임금, 작업 조건, 회사 정책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예, 요 세 가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2번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만족이 증가한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이기 때문에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족은 감소하겠지만 만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번 직장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직원은 불만족하게 된다. 이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위생 요인일까요? 동기 요인일까요? 동기 요인에 해당하니까 불만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4번 불만족을 해소시키면 만족이 증가한다. 불만족과 만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적절한 설명은 1번이 되니까 6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7번 다음 중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물류관리 성과 지표에는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납기 준수율 등이 있다. 2번 물류관리에 대상은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유통, 가공, 정보 등이다. 3번 제품의 수송 및 배송 활동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인바운드 물류에 해당한다. 4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사 창고나 공장으로 이동하는 활동은 조달 물류에 해당한다. 예,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 그 인바운드 물류와 아웃바운드 물류에 대한 개념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거 얘기한 적 있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드렸냐면,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거 정리하셨을 거고, 그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에 따르면 가치 사슬은 지원적 활동과 본원적 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본원적 활동은 5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5가지가 제일 첫 번째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우리말로 내부 물류, 두 번째 생산 운영, 세 번째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외부 물류라고 번역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매 및 마케팅, 사후, 서비스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살펴보셨고, 그때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내부 물류, 원자재를 생산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웃바운드는 생산 장소에서부터 판매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제품이 수송 및 배송 활동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7번 문제 확인되셨습니다. 다음 8번 탁월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사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혁신 기법은 탁월한 기업들의 경영활동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활용한다, 따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번 블루오션 전략, 2번 지식 경영, 3번 브레인스토밍, 4번 벤치마킹. 정답은 4번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9번 노동조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오픈샵은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이 아니다. 오픈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죠. 2번 클로즈샵은 사용자가 조합원만 선발해야 하는 제도이다. 역시나 클로즈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에이전시샵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노동자에게도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에이전시샵에 대해서 옳게 쓰여져 있습니다. 4번 유니온샵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하는 제도다. 전혀 다른 얘기죠. 유니온샵은 오픈샵과 클로즈샵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결국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고용 당시에는 해당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든지 노동조합원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 되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 그러한 샵제도가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0번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은 제품의 단위당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더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뭐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2번 단수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단수 가격이 아니라 준거 또는 참고 가격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이부제 가격 투파트, 요거 이중 요율 가격 제도라고도 하는 거고요. 종속 제품 가격 전략을 서비스에 적용한 형태, 그리고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기본 요금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금하는 변동 요금인 형태, 그게 바로 이부제 가격 또는 이중 요율 가격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을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 요건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유보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를 유도하게 된다. 예, 유보 가격이 아니라 최저 수용 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를 유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저 수용 가격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유보 가격은 최대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4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옳은 설명은 1번이 되니까 10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채권 발행자는 구매자에게 액면가를 만기에 지불한다. 액면가만큼 빌리는 거니까 구매자에게 만기에 액면가를 지불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2번 연간 지급되는 이자를 액면가의 비율로 표시하는 것을 쿠폰이라고 한다. 쿠폰은 이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자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액면가의 비율로 표시한 연간 지급되는 이자는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채권의 이자를 1년에 2회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는 정하면 되기 때문에 3번은 크게 문제 없고요. 4번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액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1번 전체 4개 보기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기 때문에 1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요거 이제 좀 생소한 개념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판매사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하여 판매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면서 OJT, OBM, ODM, OEM이라는 거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일단 OJT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직장 내 훈련을 의미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거고요. 지금 OBM과 ODM과 OEM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유추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냐? 일단 O와 M은 겹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고, B가 뭘까? D가 뭘까? E가 뭘까? 라는 것들을 좀 유추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B는 브랜드 약자고요. D는 디자인, E는 이퀴먼트, 장치의 약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역시나 설계란 표현 가지고 접근하면 요 디자인 ODM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ODM은 여기서 얘기하는 D는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침 모두 들어가 있어? 개발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설계나 개발이라는 표현과 유추하시면 D가 디자인 또는 디벨롭먼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제가 뭐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론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경영학은 과목적 특성상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생소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뭔가 유추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유추하시는 것들을 좀 연습해 두시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역시 좀 정답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1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징인 3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변동성, 2번 규모, 3번 다양성, 4번 속도의 3V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세 가지가 되니까 베리어블리티, 변동성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업형 VMS를 통해 경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2번 제조기업이 중간상을 통합하는 것은 전방 통합에 해당한다. 전방은 소비자 방향, 제조기업 입장에서 중간상은 소비자 방향에 있는 거니까 전방 통합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 되는 거고, 3번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관리형 VMS에 해당한다. 이거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 저랑 하시면서 보셨던 내용들이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관리형이 아니라 계약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계약형 VMS가 관리형 VMS보다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강하다. 예, VMS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있을 때 기업형으로 갈수록 통합의 정도는 강하고 관리형으로 갈수록 통합의 정도는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약형과 관리형을 비교하면 계약형이 통합의 정도가 더 강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으니까 1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업 1,000원짜리 상품을 주문받다, 니은 5,000원짜리 상품을 도난당하다, 디귿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100만원짜리 프린터 한 대를 기증받다, 리을 50만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회계상 거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니은, 디귿, 리을은 자산, 부채, 증감을 수반하게 되는데 상품을 주문받던 것 자체가 어떤 자산의 증가나 감소나 증가를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품 주문은 일상적인 거래는 해당하지만 회계상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니까 15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16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 등의 자격 요인을 정리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자격 요인입니다. 1번 직무 기술서, 2번 직무 명세서, 3번 직무 행위서, 4번 직무 분석서. 답은 당연히 2번 직무 명세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7번 여러 대안 중에서 자신의 선호도와 기준의 중요도에 따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영과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좀 지엽적이고 좀 생소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또 소거법 형태를 푸시면 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선형계획법, 말도 선형이니까 1차식을 가지고 뭔가 블라블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게임 이론이고요. 이 게임 이론은 제가 역시 강의하면서 의사결정 상황 중에 상충 상황이 있었고, 이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게임 이론인 거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게임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얘기하지 않았고 게임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가 관련돼 있다고? 상충 상황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상충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충 상황 계속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가위바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가위바위보랑 무관하니까 역시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모형, 뭔가 네트워크를 그리는 거, 이 네트워크랑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럼 이제 4번 계층화 분석법, 이거 뭐야. 하지만 나머지 3개가 아니니까 계층화 분석법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17번 문제 정답은 4번 AHP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층화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17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아마 이 개념 처음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그렇게 소거법 형태로 푸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8번 제품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치사 문제긴 했었어요. 1번 제품 전략은 전체 시장의 욕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략이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이 아니라 세분 시장의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고 써야 옳은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제품할 때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제품 전략의 수립에는 물리적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번 3번 제품 전략을 창출하는 것은 브랜드, 포장, 보증 기간 등의 선택을 포함한다. 4번 제품 전략은 마케팅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가 되는 마케팅 믹스 중 하나의 전략이다. 2번, 3번, 4번이 워낙 명확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거 시험장에 실제 들어가신 상황에서 찾기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18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이것도 저한테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좀 문의하셨던 문제이긴 한데,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목적 이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은 대리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영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정관을 제정하는 행위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거 보는 순간 많이들 어떻게 생각하신 것 같으냐면 이거 적대적 M&A 방어 전략이니까 대리인 문제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급하시니까 아래 안 읽어보고 그냥 바로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적대적 M&A 방어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적대적 M&A 방어 방법이라는 것이 요거는요, 당연히 경영자에게 이루면서 주주에게 불리한 측면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정관으로 이걸 방어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주주에는 역시나 유리하죠. 대주주에는 유리하지만 소액주주에게만은 꼭 유리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가 상충적인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2번 경영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 영향을 미쳐 사회 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3번 경영자가 경영 실적에 비해 과다한 보상을 책정하는 행위. 4번 경영자가 일반 주식보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많은 투표권을 갖도록 책정하는 행위. 4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주식회사는 1주 1표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더 많이 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번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4번이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런 것처럼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외치는 거 있죠.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하나. 그러면 4개 중에 가장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다면 역시 4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9번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20번 통제 범위가 좁아지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제 범위 한 명의 상급자 밑에는 하급자의 수가 되는 거고요. 통제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하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관리자의 통제는 능률이 오른다. 2번 부하의 창의성 발휘가 고도화된다. 3번 관리비가 증대되어 기업 고정비가 증가한다. 4번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정답은 2번이고요. 아무래도 부하의 창의성 발휘가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면 통제 범위는 넓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21번 소비자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것은, 이거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1번 노출, 주의, 지각, 태도의 순서를 가지고 고르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서브컬 모형의 품질 차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역시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번 신뢰성, 2번 공감성, 3번 유형성, 4번 내구성 들어가 있고, 4번 내구성이 서브컬의 구성 요소로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3번 번즈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부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일본에 강의할 때 베스가 주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스랑 번즈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번즈든 베스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고요. 변혁적 리더십의 하부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카리스마, 2번 지적 자극, 3번 자기 통제, 4번 영감적 동기와 들어가 있고,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모두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4가지가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4가지가 되니까 1번 카리스마, 2번 지적 자극, 3번 자기 통제, 4번 영감적 동기와 3번 자기 통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예, 이거 가장 뜨거운 올해 시험에서 가장 뜨거운 감정인 것 같긴 한데, 다음 중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이자, 세금 등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함. 일단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1번, 기업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자기 자본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진다. 2번, 기업은 자기 자본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여야만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4번,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일단 2번이 적절한 설명이라는 데서는 다 이견이 없어요. 이견 없이 2번이 일단 정답되는 거 맞고요. 3번, 4번 틀린 거 다 확인하셨는데, 1번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역시 제 카페에도 어떤 학생이 이제 그 1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답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의제기 가능성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출제자 입장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일단 뭐 2번은 문제 없는 거니까 1번 쓰면서, 제가 이제 해설도 드리긴 했지만, 기업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주주 입장에서 재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출제자 입장은 이걸 틀린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본 비용 자리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을 넣어서 틀리다고 쓴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냐면, 그럼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높아지는 거니까 역시나 이제 죄송합니다. 타인 자본 비용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은 낮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정으로 이자, 세금 등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가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익이 변화되지 않을 거고,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자기 자본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본 이익률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도 있고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EJ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건데, 솔직히 제 판단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출제자의 의지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지랑 관련돼 있는 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높아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인정할게 하고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겠죠. 또 한편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고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건 옳은 설명이라 볼 수 없어 라고 접근해 버리면, 또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디펜스 논리긴 한데 그런 측면이라면 또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도 카페에다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라고 올려드리긴 했지만, 지금 모든 상황은 제가 다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그래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인정할게 하면 받아들여질 거고요.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24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 놓으시면 되고, 어쨌든 뭐 24번 문제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24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다음 25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세분화란 시장을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지는 구매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시장을 고객의 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등을 고려한다. 얘가 잘못돼 있죠. 시장 세분화 기준, 지리적 기준, 인구 통계적 기준, 심리 특성적 기준, 구매 행동적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등은 심리 특성적 기준이 아니라 구매 행동적 기준이 되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구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이다. 4번,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특정 제품군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문제 없어요.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2023년 군수직 군무원 필기시험 경영학 9급 해설 강의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